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정보부대학원 이관희 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티션하고 볼륨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파티션하고 볼륨에 대한 설명을 할 거고, 이어서 MBR과 GPT가 뭔지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파티션과 볼륨, 그리고 드라이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번 시간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깊게 막 이해하려고 하시면 되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깊게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제가 예시를 들어 드릴 건데 그 예시를 근간으로 해서 대략적인 개념만 갖고 계시는 거 목표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저장장치 구성에는 파티션과 볼륨과 드라이브라는 게 있다고 하고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저장장치 내부 영역을 분할한 거고,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가 저장되는 거고, 그리고 저장 영역을 접근하기엔 논리적 주소라고 돼 있고, 그 말이 그 말 같거든요. 이거를 이제 물론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하나의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이제 어떤 노트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인쇄소에 근무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 노트가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죠. 첫 번째 엄청 큰 하얀색 종이가 있겠죠. 엄청 커요. 이거를 크기로 따지다 보면 방 하나의 크기의 어떤 하얀색 종이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은 노트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처음에 하얀색 종이가 일종의 하드디스크를 샀을 때의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드디스크를 샀을 때는 그냥 하얀색 종이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야 이게 큰데 난 이걸 공책을 두 권을 만들고 싶어. 그럼 여러분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파티션을 나온다고 해서 반을 자르죠. 큰 하얀색 용지를 사서 나는 두 권의 노트를 만들 거야 라고 목표를 잡았으면 가운데를 하나를 잘라서 파티션 구분을 합니다. 그걸 우리는 파티션이라고 예시를 들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공책을 만들어 우리가 쓸 거잖아요. 분명히 파티션 나눠져 있지만 내가 실제로 이걸 쓰기 위해서는 뭔가 작은 책가방에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한쪽 파티션을 다 이제 분할을 합니다. 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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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막 자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A4 사이즈의 공책을 만들어요. 이걸 우리는 볼륨이라고 합니다. 볼륨.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해서 두 개의 파티션과 두 개의 볼륨 만들었어요. 공책이죠. 두 개의 공책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어느 공책에다가 무엇을 써야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공책에는 일기장, 그리고 두 번째 공책에는 노트, 이렇게 적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녁에 와서 일기를 적기 위해서는 일기장을 열어보는 거고, 평상시 학교에 가서 노트 필기를 하려면 노트, 이걸 열어보면 되죠. 그걸 우리는 드라이브라고 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어떤 드라이브 명까지 지정해 놔야 실제로 책장에서 뽑아서 실제 거기 기록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세 가지가 구분이 될 것 같고요. 이제 파티션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하나의 저장 장치, 이건 물리적인 저장 장치라고 보시는 겁니다. 하나의 저장 장치를 물리적인 거를 논리적으로 독립된 데이터형으로 분할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흰 종이를 나와서 아예 그냥 가운데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파티션을 나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 친구는 왜 이렇게 하느냐? 운영체제를 설치를 하고, 만약에 파티션 드라이브가 엄청 커요. 근데 그 드라이브에 여러분들은 윈도우도 깔고 싶고, 그 다음에 다른 리눅스도 깔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두 개를 실제로 물리적으로는 하나의 디스크지만 컴퓨터 입장에서는 완전히 별개의 드라이브, 그러니까 파티션을 나눠가지고 별개의 디스크로 인식하게 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야만 우리 운영체제를 별개로 설치할 수 있는 겁니다. 또는 하드디스크 하나를 샀어요. 한 1TB 샀습니다. 여러분은 윈도우 운영체제를 깔아서 쓰고 있는데 많은 작업을 하고 하다 보니까 윈도우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윈도우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시 설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드라이버 전체, 디스크 전체를 우리가 다시 포맷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존에 써놨던 데이터들, 운영체제가 있는 곳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쓰는 데이터 공간까지 다시 다 밀어가지고 다시 복사를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 우리는 파티션 두 개를 나눠서 첫 번째 파티션에는 윈도우 운용체를 설치를 하고 싶고, 나머지 파티션에다가는 여러분이 평상시에 저장하는 이런 데이터들을 저장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윈도우를 다시 설치를 하고 싶을 때 그 부분, 윈도우 설치된 영역만 다시 설치를 하면 되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편의성을 위해서 우리는 파티션을 나누게 됩니다. 근데 파티션은 물리적으로 연속된 섹터의 집합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물리적으로 예를 들어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샀어요. 그런데
이 디스크를 처음부터 파츠가 나온다는 개념은 뭐냐면 처음부터 물리적으로 중간까지를 자르거나 아니면 전체가 있으면 3개로 자르고 싶으면 처음부터 3등분을 자르고 그 다음부터 3등분씩 이렇게 자르게 됩니다. 이게 듬성듬성 뭉쳐가지고 된다는 게 아니에요. 또는 예를 들어서 하드디스크 2개를 가지고 왔을 때 2개를 합쳐서 하나의 파티션을 만들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파티션은 물리적인 디스크를 논리적으로 쪼개는 첫 번째 단계예요. 이거를 우리는 파티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파티션을 관리하기 위한 별도 공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현관, 이 아파트를 딱 들어보면 아파트 들어왔을 때 바로 방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파트를 들어오면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우산을 꽂을 수 있거나 아니면 신발을 벗을 수 있거나 이런 식의 어떤 그 중간 공간이 있잖아요. 이런 공간이 파티션에 있다는 겁니다. 또는 여러분이 어떤 건물을 들어갈 때 만약에 S라고 하는 회사에 들어가요. 들어가자마자 막 회장실이 있는 게 아니죠. 들어갔을 때 항상 1층에는 로비층에 안내 데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 데스크라고 하는 공간, 그리고 그 건물에 들어간 입구, 여기에는 그 건물 전체를 관리하는 친구가 있어요. 또는 방제실 같은 거 있죠. 그런 친구도 어디 있어요? 1층이나 지하 1층에 있죠. 그래서 걔네들은 이 건물 전체를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별개의 영역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뒤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러면은 그 반면에 볼륨은 뭐냐? 볼륨은 뭐냐면 파일 시스템으로 포맷된 이게 이제 파일 시스템이라는 게 나옵니다. 파일 시스템은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부터 여러분이 세세하게 배우시게 되겠지만 보세요. 우리는 결국은 하드디스크는 물리적으로 존재해요. 그리고 그 물리적인 곳에다가 우리는 뭔가 위치를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 서울에 집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 만약에 주소 체계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뭐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구 다음에 성산동, 성산동 다음에 건물 주소가 있고, 그 건물 주소 다음에 층별이 있고, 그 층별마다 홀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서울에 아파트를 수천만 개를 지어놓고 주소 체계를 배분하지 않으면은 실제로 사람이 들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똑같아요. 하드디스크도 처음에는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은 공간이 있지만 그 하드디스크에 있는 물리적 공간들을 논리적으로 매핑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논리적인 주소값을 하드디스크의 물리적인 값에 하나씩 매핑을 시켜줘야 실제로 운영체제가 그 방을 찾아가서 뭔가 데이터를 넣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파일을 관리하기 위한 그러한 규약, 약속을 파일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그러면은 처음에 파티션은 물리적인 거를 논리적으로 나눴다고 하면 볼륨은 뭐냐면 그 안에를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도서관을 예를 들어 볼게요. 도서관을 여러분이 만들어요. 그럼 한 개층을 딱 만들어 놓고 파티션을 나온다고 하는 걸 아예 복도를 기준으로 양쪽을 분할을 합니다. 이건 파티션 나왔어요. 그리고 나면 여러분들이 도서관에는 뭘 꽂아야 돼요? 책을 꽂아야 되죠. 책을 꽂는데 그냥 책을 바닥에다 막 내팽개치면 안 되잖아요. 그럼 거기서 여러분 뭘 제일 먼저 합니까? 서재를 만들죠. 그러니까 책장을 정비합니다. 파티션 나누고 나서 여러분들이 책장을 막 몇백 개를 사가지고 그 파티션 안에다가 책장을 정비를 해 놓을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볼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볼륨은 실제로 파티션으로 나눠진 데다가 책을 꽂기 위해서 가지런하게 정리해 놓는다라는 걸 볼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볼륨은 파티션하고 좀 이제 다른 개념을 설명드릴게요. 파티션은 일단 아까 물리적인 드라이브를 처음 섹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섹터는 실제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최소 단위라고 했어요. 거기서 이렇게 파티션을 3개로 분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파티션 안에다가 분명히 이 파티션 안에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MBR이나 이런 친구도 있어요. 여기 앞에 이제 이 파티션을 관리하기 위한 안내 데스크가 있고요. 그럼 파티션 안에다가 드라이브를 이제 만들어요. 볼륨을 만들어요. 그럼 뭐냐면 여기다가 책장을 가지런히 꼽는 거예요. 책장을 이렇게 책장을 이거 우리는 볼륨을 만든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 하다 보니까 모자라요. 공간이 모자라요. 모자라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냐. 디스크 하나를 더 사갖고 와요. 요거 이제 도서관을 2층으로 증축을 합니다. 증축을 해서 처음에 이게 단행본 영역이 1층이 모자라요. 단행본은 그냥 단행본 영역이잖아요. 그게 이제 볼륨이라고 할게요. 단행본 볼륨을 하나 갖고 있는데 하나 더 추가하고 싶어요. 그럼 이 물리적인 하드드라이브 2개를 논리적으로 하나의 C 드라이브, 하나의 단행본 서적 코너라고 해서 볼륨은 논리적으로 이렇게 합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파티션하고 다른 개념이에요.
그럼 드라이브는 뭐냐? 드라이브도 아까 설명드렸지만 공책을 여러분들이 만들었다고 쳤어요. 그 공책에다가 라벨링을 붙이는 겁니다. 첫 번째 공책은 일기장, 두 번째 공책은 뭐 노트 이런 식으로 또 다른 식으로 설명드리면 여러분이 호텔을 지었습니다. 호텔을 지어서 파티션을 나눴고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볼륨을 만들었어요. 볼륨 만든다는 거는 안에 화장실도 넣고 침대도 넣고 해서 호텔 방을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이제 여러분 뭘 해야 되냐? 손님을 넣어야 돼, 손님을. 손님이 줄을 쫙 서 있는데 호텔은 분명히 100개의 객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한테 호텔에 온 손님들 어디다 넣어야 돼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뭘 합니까? 각 호텔 방에다가 남바링을 하죠. 101호, 102호, 103호. 그죠? 이거 우리는 드라이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만든 볼륨에다가 라벨링을 붙여서 아 이건 C 드라이브야, 이건 D 드라이브야, E 드라이브야 이런 식으로 라벨링을 해서 누구 입장에서 운영체제 입장에서 운영체제가 요거는 첫 번째 볼륨이긴 한데 이름이 C네. C로 가면 나는 첫 번째 볼륨으로 가는 거야. 이런 C, D, E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드라이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하드디스크 하나를 사갖고 와서 파티션을 구분을 했고 그 중에 하나에다가 볼륨을 만들었고 거기다가 H라고 하는 드라이브를 지정을 했어요. 이런 친구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친구는 파티션 나누고 그 안에다가 볼륨을 구획을 했긴 했지만 여기다가 드라이브를 지정을 안 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운영체제에 들어가서 파일 관리자를 들어가서 봤더니 이게 H는 있는데 새 볼륨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운영체제 입장에서는 H라고 하는 걸 인식자로 해가지고 이 볼륨을 타고 들어가는 건데 여기에는 H나 뭐 I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운영체제 인식을 못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지금까지 설명으로 여러분은 파티션, 볼륨, 드라이버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MBR과 GPT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도 되게 이제 어렵게 접근을 하실 수도 있고 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은 되게 이제 개념만 여러분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파티션을 나눴는데 그 파티션을 몇 개가 있는지 그리고 그 파티션이 몇 번째부터 시작하는지 이런 거를 관리하는 친구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걸 우리는 MBR과 GPT라고 합니다. 이건 두 개 역할은 같아요. 다만 MBR은 주소 체계가 32비트 주소 체계를 쓰고 있고 GPT는 64비트 주소 체계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주소 체계의 개념을 여러분이 좀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소 체계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어, 전화번호를 생각해 볼게요. 전화번호 옛날에는 세 자리였어요. 만약에 555번, 그 555번은 555번째 단말기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02라고 하는 건 서울이고요. 555번은 555번째 단말기를 뜻합니다. 그리고 그 단말기에 붙어 있는 뒤에 네 자리 숫자는 단말기에 있는 고객 번호예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는 세 자릿수를 썼다 보니까 단말기가 1000개를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냥 단말기가 그냥 뭐 몇 개나 되겠어. 그냥 1번 단말기 001번부터 뭐 많아봤자 999번개의 단말기만 필요하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세 자릿수를 부여를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 단말기가 1000개가 넘어가면 표시를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자릿수의 10진수 세 자릿수의 그 주소 체계만을 가지고는 네 자릿수 이상의 어떤 값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이해 되셨죠?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32비트 주소 체계를 쓴다는 얘기는 뭐냐면 2의 32승, 그러니까 2의 32승의 숫자만큼의 표현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드디스크를 사게 되면 섹타를 구분하고 그 섹타의 숫자를 우리는 세야 됩니다. 왜냐하면 남바링을 아까 해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호텔을 지었을 때 100호가 넘어가는 호텔을 우리가 지으려면 기본적으로 호수를 만들 때 1호, 2호, 3호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101호, 102호 이렇게까지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아파트도 마찬가지죠. 옛날에 아파트는 세 개 동밖에 없을 때는 가동, 라동, 나동, 다동 이랬잖아요. 라동, 마동, 그죠? 근데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두 자릿수 이상은 표현을 못 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냐? 01동, 02동 가요. 근데 나중에 이제 단지가 너무 커지면서 막 100개 이상의 아파트 단지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101동, 102동, 103동이 생기는 거고, 더 넓으면 1000 몇 개의 자릿수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 애초에 이 MBR을, 이 주소 체계를 설계를 했었던 사람들은, 아니, 설마 하드디스크 용량이 그렇게 넓어지겠어? 그럴 리가 없잖아 라고 생각해서 주소 체계를 32비트를 썼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최대 용량은 하드디스크의 어느 일정 부분을 우리는 남발이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일이 이 부분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지정을 해둘 텐데, 그 지정해 놓을 수 있는 최대의 숫자가 2의 32승밖에 안 되기 때문에 토탈 2TB 정도의 하드디스크까지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한계가 있어서 GPT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얘는 64비트 주소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2의 64승까지의 어떤 것을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더 큰 하드디스크 용량을 우리는 그 방을 일일이 지정할 수 있겠죠.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MBR의 안에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디스크 중에서 MBR을 사용하는 그런 친구들을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한번 볼게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제 그림이 이제 생소해 보일 수 있지만, 이걸 하드디스크를 쭉 길게 2차원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하드디스크, 물리적인 하드디스크의 첫 번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가 이제 물리적인 하드디스크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얘를 이렇게 쫙 펴놓은 겁니다. 그랬을 때 이 MBR이라는 친구는 왜 생기냐? 파티션이 하나일 경우에는 필요가 없지만 파티션을 나눴어요. 아까 설명한 것처럼 파티션을 하나, 둘, 세 개로 나눴으니 누군가는 이 파티션 세 개의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MBR에서는 이 세 친구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 파티션 테이블이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이 세 친구의 정보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마스터 부트 레코드, 앞에 보신 것처럼 부트란 말 있잖아요. 그죠? 마스터 부트 레코드에는 뭐가 있냐? 첫 번째 부분에 부트 코드가 있어서 실제로 하드디스크 안에 있는 운영체제에 관련된 정보, 그리고 컴퓨터를 부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여기 컴퓨터 구동시키면 바이오스가 컴퓨터 하드웨어를 막 체킹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 하드웨어가 이상이 없네 라고 하면 그 하드디스크의 첫 번째 섹터로 들어가서 MBR을 읽어 드리는 게 임무죠. 그 MBR을 읽어 드리면서 그 부트 코드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이제 쫙쫙 메모리를 올리면서 실제 컴퓨터가 동작을 하고 부팅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아까 설명드렸지만 너무 자세하게 아실 필요는 없고요. 방금 설명한 것처럼 부팅 가능한 파티션을 찾아서 해당 파티션의 부트 섹터를 호출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만약에 파티션 하나라면 첫 번째 읽어서 뭐 운영체제가 하나겠죠. 하지만 여기다가는 윈도우를 해놓고 여기다는 맥 OS를 해놨다면 이 친구가 알려줘요. 만약에 이제 사용자가 나는 윈도우로 부팅하고 싶어라고 하면은 여기로 이제 가서 윈도우로 부팅 시키는 거고, 얘는 이제 위치는 알고 있겠죠. 맥 OS로 부팅하고 싶어 그러면은 얘 정보를 읽고 나서 맥 OS가 있는 파티션으로 가야지. 그럼 여기 파티션에 부트 레코드를 가서 부팅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런 역할을 MBR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MBR의 크기는 첫 번째 섹터에 위치하는 512바이트 크기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섹터부터 시작해서 500, 여기까지 512바이트 크기의 영역을 MBR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MBR의 맨 마지막에는 시그너처라고 해가지고 이게 MBR의 끝이구나라는 표시를 해줘요. 그리고 이 친구는 아까도 설명드렸겠지만 32비트 주소 체계를 쓰기 때문에 2TB 용량까지만 이렇게 하드디스크를 이렇게 할당을 시키고 인식을 할 수 있는 거고요. 파티션 테이블의 구조상, 그러니까 이 파티션 테이블 자체를 애초에 설계할 때 4개의 파티션에 대한 정보를 넣을 수 있는 양만큼만 이 데이터 영역을 할당해 놓은 거예요. 64바이트를 할당해 놨기 때문에 각각 16바이트에 해당한 16바이트마다 각 파티션에 대한 정보를 보관하게끔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이 친구는 4개의 파티션만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MBR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16바이트 크기의 파티션 엔트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파티션 테이블 들어가 보면.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어떤 정보들을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 스타팅 CHS 어드레스, 뭐, 파티션 타입,
엔딩 오브 chs 어드레스 이런 정보들이 이 그 파티션 테이블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첫 번째부터 끝까지의 이거를 물리적인 위치 값대로 나열해 놓은 거예요. 맨 앞에 부분은 이렇게 지정이 돼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너무 깊게 아실 생각을 할 필요는 없고요. 다시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일단 스타팅 CHS 어드레스는 뭐냐? CHS는 실린더, 헤드, 섹타의 약자입니다. 우리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모든 물리적인 거에는요, 논리적인 주소 체제가 있어야 그 위치를 찾아가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서울시 마포구 맷동 이렇게 아무리 물리적인 위치가 존재하더라도 그러한 주소 체계가 있고 그 주소 체계를 해석하는 친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야만 그 위치를 찾아갈 수 있는 것처럼 물리적인 위치에는 항상 어드레싱이 필요합니다. 근데 CHS 어드레스 방식이라는 건 뭐냐면 하드디스크의 구조를 이용한 거예요. 설명을 드린 것처럼 하드디스크는 플래터가 여러 장이 이렇게 쫙 쌓여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마다 액추에이터 암이 있고 암 맨 끝에 헤드가 붙어 있어서 헤드가 플래터를 이렇게 읽는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럼 헤드는 각 플래터마다 두 개씩 붙어 있어요. 플래터가 위에 부분과 아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헤드가 두 개씩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플래터가 4장이 있으면 헤드가 8개가 있는 거예요. 그 헤드에도 남바링이 있을 거죠. 1번 헤드, 2번 헤드, 3번 헤드, 4번 헤드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실린더. 실린더는 뭐냐면 트랙. 플래터가 동그랗죠. 그러면은 이 10cm 정도의 어떤 반지름을 가지고 있는 플래터에는요. 각각의 트랙이 1cm라고 예를 들면 총 10개의 실린더가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의 원반을 10cm, 반지름이 10cm인데 그 친구의 트랙의 길이, 하나의 트랙의 길이가 폭이 1cm면 총 10개의 실린더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섹타는 뭐냐면 하나의 트랙의 위치입니다. 하나의 트랙 내에서 첫 번째부터 여기까지는 1섹타, 2섹타, 3섹타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그죠? 그럼 이 세 가지 정보를 가지면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하드디스크를 구획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1번 실린더의 1번 헤드의 1번 섹타가 어디냐? 1번 실린더. 맨 안쪽에 거 우리가 1번 실린더라고 한다면요. 맨 안에 있는 트랙 중에 1번 헤드가 어디야? 맨 위에 있는 헤드. 그러면 첫 번째 플래터의 첫 번째 위에 판이 되겠죠? 거기에서 야 섹터가 10개가 있으면 첫 번째 섹터구나. 이 위치로 찾아가 라는 지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스크를 우리가 어드레싱 하는 방법 중에 CHS라고 하는 물리적 방식이 있고요. 이 뒤에 보시는 LBA 같은 경우에는 이건 논리적으로 그 디스크가 실린더가 있고 헤드가 있고 섹터가 이런 실린더와 헤드가 없는 디스크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친구들은 그냥 첫 번째 있는 애부터 0번,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물리적으로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그 값을 지정해 준다. 그런 LBA 방식이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토탈 섹타. 이 파티션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섹타를 몇 개 갖고 있지? 섹타를 몇 개 갖고 있는지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드디스크가 만약에 호텔이라고 볼게요. 호텔이 한 총 10층짜리가 있어. 그러면은 우리가 처음에 방을 만들 때, 섹타를 만들 때 한 1인용으로 만들었어. 그럼 한 층에 10개의 호텔 룸이 들어가니까 10층짜리니까 토탈 우리는 100개의 룸이 있네? 라고 여기다 적어주는 겁니다. 토탈 섹터에는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MBR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개의 파티션만 우리가 만들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더 만약에 만들고 싶을 때는 한계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확장 파티션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파티션 아까는 물리적으로 물리적인 거를 논리적인 단위로 나눴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논리 드라이브를 별도로 생성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굳이 너무 이해하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 MBR 자체가 많이 쓰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친구는 이제 그 하드디스크 용량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너무 애써서 알 필요는 없고 다만 4개의 파티션을 생성하기 위해서 도입됐는데 그거를 좀 더 파티션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확장 파티션을 만들 수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GPT 방식은요. GPT 방식은
아까 얘기했던 MBR 방식하고 역할은 똑같아요. 역할은 똑같은데 MBR이 32비트짜리 주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MBR이 인식할 수 있는 하드디스크의 용량이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GPT라고 하는 별도의 이것도 표준이죠. 또 다른 약속입니다. 이렇게 쓰기로 해서 총 64비트 주소 체계를 사용을 해가지고 최대 8제타바이트까지도 표현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리고 아까 MBR과는 다르게 128개의 파티션으로도 생성이 가능하다. 그리고 주소 체계는 실린더 방식이 아니라 아까 CHS처럼 물리적인 기반으로 주소를 매칭시키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인 그러니까 주소 어드레싱 시스템인 LBA를 사용한다. 여기까지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GPT 디스크라고 하는 거에 아까 설명했던 MBR처럼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것도 여기서 여러분들이 더 이상 깊게 아실 필요는 없고 다만 아까 MBR처럼 GPT도 역시 이런 테이블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정도만 여기선 짚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 이제 실제로 파일 시스템에 들어가면 좀 더 자세하게 배우실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 디지털 포렌식 관점에서 파티션 구조가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원리를 여러분들이 깊게 아시려고 하면 설명이 길어지니까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보시면 깨진 파티션이다. 실제로 그 안에를 우리가 들여다보면요. 파티션 테이블 엔트리가 3개가 구분이 되어 있다고 하면 이건 파티션이 3개가 있네? 라고 인식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세 번째 파티션 중에 이 그 부트 레코더 부분이 손상이 됐다고 칩시다. 여기가 손상이 됐어도 여기에 파티션 테이블에 엔트리가 있다고 하면 이게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손상되기 이전에 부트 레코더 값을 우리가 복구시켜서 임의로 변경시켜주면 파티션이 그대로 살아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디스크에 문제가 생겨서 우리의 운영체제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친구가 있을 때 이 디스크를 우리가 딱 분석해 봤더니 이 부트 레코더에 어떤 오류가 있네. 그럼 이 부트 레코더를 오류가 있는 부분을 다른 걸로 그 데이터를 바꿔주면 아주 쉽게 파티션이 복원이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숨겨진 파티션 탐색 및 추출 이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파티션이 원래는 4개가 나뉘어 있었고 이 파티션 값을 임의로 변경을 해서 파티션 그 엔트리 값을 임의로 변경을 해서 실제로 이 파티션에 데이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티션을 인식 못하게 변경해 놓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경우들도 우리는 이거는 보통은 몇 개로 나눴을 때 부트 레코더의 값이 여기서 시작되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추론을 하게 된다면 여기에 파티션이 있겠구나라고 알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여기 파티션 테이블 엔트리의 값을 변경시켜주면 이게 그냥 살아나서 그냥 보여지게 된다. 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깨진 파티션을 디지털 포렌식 관점에서 복원한 역할, 그리고 숨겨진 파티션을 탐색하거나 추출할 때도 우리는 파티션에 대한 원리를 알고 계셔야 된다. 이 정도입니다. 오늘 수업은 약간 좀 어려운 내용들이 있었고요. 이거를 대략의 것으로만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더 깊게 이해하시려고 하면 지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파일 시스템에 들어가거나 하면서 좀 더 깊게 이해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